2021년에 출간된 앤드류 로버츠의 나폴레옹 평전 얘기를 좀 해보죠. 원래 2권으로 나왔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서문이 조금 다른데 큰 차이는 없어서 번역본은 두 버전을 합쳐서 냈는데, 이렇게 뭐 뒷부분 주석을 빼고서도 1200쪽짜리 단행본으로 냈습니다.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독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텐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나 그 시대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술술 읽히니까 며칠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전에 평전, 대개 나폴레옹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평전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3천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낫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수십 통의 편지를 다 반영했습니다. 이 저자가 나폴레옹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다 훑어보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역사적 사실이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고 있었나, 이걸 반영했다는 점이 상당히 꼼꼼한 겁니다. 왜 그렇게 나폴레옹의 편지가 중요하냐? 이 전쟁터에서도 수십 통의 편지를 하루에 쓸 만큼 서신광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 편지라는 게 그 성격상 워낙 내밀한 거다 보니까 상당한 그 심리 상태나 디테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폴레옹 당대 부하나 하인, 경쟁자나 적, 이런 사람들이 다 책을 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건 독재자로 묘사하고 어떤 건 개혁가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반영해서 쓴 책으로는 이 책이 좀 가장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영화를 같이 보면서 여러모로 생략을 한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의 대척점에 선 컨텐츠가 바로 이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전에서 제시한 나폴레옹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나폴레옹의 면모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실 텐데, 일단 제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은 군에서 승승장구하기 전까지 코르시카의 촌놈이나 코르시카의 깡패, 이렇게 알려지면서 특별한 의식이나 행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책에 보면, 평전에 보면 툴롱 전투로 24살에 이제 준장으로 진급하게 되는데요. 이 전까지도 나폴레옹이 당시 코르시카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어떤 그 자신의 승진과 성공을 통해서 빚에 시달리는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상당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군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고향인 코르시카나 파리로 가서 정치적 행보를 일삼게 되는데, 군 생활에 당시에 3분의 1가량을 부대에는 병가를 냈다 그래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정도였는데, 그 개혁파, 자코뱅당파였던 동생 루시엔과 함께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그 자신도 자코뱅파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치군인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유럽 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컴플렉스를 느낄 정도였지만 본인도 어쨌든 하급 귀족 출신이었고, 군인으로 처음부터 빼어났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할 때 빼어난 용기와 실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야심만 있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에 대한 이해나 숭배는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 나폴레옹은 1799년부터 5년간 이어졌던 그 통영정부 시절부터 황제 재임 기간 중에도 근대화된 법과 제도의 기틀을 갖췄습니다. 나폴레옹 법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지금도 주요 선진국 40개국의 법의 기틀이 될 정도의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점령지에서도 이런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근대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왕권의 전통이 강했던 에스파냐나 이런 지역을 빼고 대부분의 점령지에서는 호의적인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개인적인 야심과 관련해서도 좀 시기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자기 암시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 후에 시대와 정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걸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남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를 좋아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를 자신과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나폴레옹이 전성기 시절에 영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 대륙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지도만 놓고 보면 중세 샤를마뉴 대제가 이룩한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에 필적합니다. 근데 나폴레옹 자신은 이 샤를 대제와 비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를 좋아했던 성향은 현실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이르는 동방 원정을 꿈꾸게 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이탈리아에 이어서 갔던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즉 그 위대한 황제들의 길을 계속 뒤따르려고 했던 거죠. 흥미로운 건 황제로 즉위할 때 공식 호칭이 프랑스 공화국 황제였습니다. 공화국인데 황제라는 얘기죠.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신의 출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와 유럽 왕가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결합해서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나서는 자신들의 가족과 동생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남동생들은 이제 지역의 왕, 그리고 여동생들은 그 지역의 왕가와 결혼을 시키면서 유럽 각국 왕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왕실의 뿌리들은 나폴레옹이 당시에 이른바 꽂아준 가족과 부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대부분 돌아섰고 나폴레옹 몰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가족이든 부하든 말이죠. 자, 또 한 차례 이 나폴레옹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 평전을 읽으면서 하게 됐는데요. 즉 나폴레옹은 과연 전쟁광 혹은 전쟁의 신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60차례 전쟁을 벌였고 그 중에 7차례 패하게 되는데 대부분 짐작하다시피 피한 전쟁이 부상 이후에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수치로만 보면 전쟁의 신인데 그 몰락을 자초한 생애 후반부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점에서는 이 신이란 말이 좀 머쓱해질 정도입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임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일했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이니까 대포를 중시했고 기동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전쟁터로 가서 약점을 기습하는 것이 이제 최장점이었죠. 그란다메르라고 하는데 당시 나폴레옹이 이끈 대육군쯤 되겠죠. 이 체제가 사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 군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걸 대부분 다 만들어냈습니다. 군단 체제라든가 방진, 새로운 형태의 진, 그리고 연합 세력의 접점을 치고 들어가는 전략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승리를 거듭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랐던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 역시 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전략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나폴레옹 전쟁 초기에 나폴레옹 군대와 전략은 신선했는데 나폴레옹의 패배가 확정됐던 그 워털루 전투에서 그가 물리쳤던 초기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프로이센 이탈리아군의 모든 약점을 갖춘 군대를 거꾸로 나폴레옹이 거느리게 됩니다. 장수는 늙었고 군인들은 패잔병과 신규 징집병이 줄을 이뤘고 이 대규모 군단은 느려 터졌습니다. 기동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승리로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나폴레옹이 적시에 적절한 군대를 투입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자멸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야심과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프랑스 국민들의 욕심이 그 60번의 전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도발한 전쟁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기록들을 뒤져보면
이 혁명의 힘을 전파하던 나폴레옹이 눈엣가시였던 유럽 왕실이 7차례나 동맹을 맺고 거꾸로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먼저 한 게 아니라 구체제가 이제 먼저 한 거죠. 나폴레옹이 전쟁을 선포한 것보다 그의 적들이 전쟁을 선포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전쟁 전에 강화 협상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서신을 보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취지의 협상을 청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싫어했던 게 당시의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세계 해상을 제패하면서 프랑스도 유럽 봉쇄력으로, 유럽 대륙 봉쇄령으로 맞서게 되는데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했죠. 그래서 영국 침공까지 염두에 두고 그랑다메를 해안가에 주둔시켰던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영국에 대해서조차 평화를 위해서 강화하자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한 적이 없죠. 나폴레옹은 야심과 전략 이외에 또 지적 능력도 빼어난 것으로 이 앤드류 로버츠라는 저자가 지적을 하는데요. 지적 능력을 활용한 통치라는 면에서 그보다 더 빼어난 리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폴레옹 리더십 얘기할 때 영화에서 일부 장면에서 이제 묘사가 됩니다만 서번트 리더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가 거느린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리더십인데요. 사실 나폴레옹 전투의 핵심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아주 평범한 별명으로 불리면서 뭐 늙은 하사라든가 뚱보 뭐 이렇게 병사들하고 친근하게 어울렸다는 거죠. 상이나 연금 또 보급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전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뭐 심지어 군화를 6켤레를 준비해라 등등의 아주 시시콜콜한 자신들의 병사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럼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게 바로 엘바섬 유배 이후에 혹은 세인트 헬레나섬 가기 전까지 다시 패잔병들을 이끌고 파리로 진격하고 이 동맹군과 싸우는 힘이 되는 거죠. 황제를 칭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자신의 가족을 유럽 전역의 왕실로 만들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이 복잡한 인물과 혼란스러운 시대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간편하게 영화로 보든지 아니면 좀 길게 책을 통해서 이해하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란 리더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한번 곱씹어 볼 계기가 마침 올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냥 바로 가지 뭐.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아까 거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